8월부터 할러들의 주간 전망을 따라했으면은 한국에서 28%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월간도 상당한데 주간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 설문조사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버는 인간입니다. 제가 유일한 존재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12월 ETF 전략들, 지금까지는 동적 자산 배분만 했는데요. 이제는 ETF 전략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ETF 계절성 할러 전략의 결과, 그리고 데이비드 라이언의 목소리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동적 자산 배분과 데이비드 라이언이 배틀을 하거든요.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동적 자산 배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의 마켓 타이밍을 갖다 붙인 거죠. 이분이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전략들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영상들을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BAA 공격형 전략들, 네, 얘는요 11월에 100%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1월에 아시다시피 주식 채권 둘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도 11월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손을 빨았기 때문에 이제 12월은 나스닥 QQQ로 넘어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변형 듀얼 모멘텀. 이것도 제가 쓰는 전략이죠. 얘는 다행히도 이화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얘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진국 대형주 이화, 이 친구가 8.3% 올라가지고요. 그 전에 이 전략이 크게 부진했는데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플러스 2.8%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화가 굉장히 잘해줬지만 스파이가 더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12월에는 이화에서 스파이 미국으로 갈아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VAA 전략은요, BAA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제가 사용을 했었죠. 얘도 현금에서 대형주로 바뀌었습니다. 얘도 11월에 현금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매우 가난했죠. 이제 스파이, 미국 대형주로 넘어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11월에 미국 스파이, QQQ 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많은 전략들이 스파이나 QQQ로 좀 넘어가더라고요. 자, 네 번째, 가속 듀얼 모멘텀. 이 친구가 21년은 최강 전략이었고 22년은 폭망했고 23년에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 지금 수익이 제일 높은 건 아니고 한 두 번째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11월에 DIP 미국 물가 연동체였는데 그것도 재미를 좀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주식이 더 낫겠지 해가지고 12월은 얘도 미국 대형주 스파이로 옮겨 탑니다. HAA 전략은 제가 쓰는 BAA 전략이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켈러 씨가 비슷하지만 심플한 전략을 하나 만들었었죠. 네, 얘도 11월에 100% 현금이라서 재미를 못 봤으나 12월에는 류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개도국, 선진국, 미국, 그리고 미국 리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도 확실히 현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식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동적 자산 배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 듀얼 모멘텀, 요 책이 나오는 전략이죠. 제가 만든 변형 듀얼 모멘텀의 오리지널 전략인데요. 얘도 이화에서 스파이로 갈아타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어차피 전통 듀얼 모멘텀이랑 제가 만든 변형 듀얼 모멘텀이랑 똑같거든요. 하락장에는 근데 얘는 AGG라는 채권을 들고 있으라 하는데 제가 만든 전략은 7개 채권 중에 3개를 보유하고 걔네들도 개떡이면은 그러면은 현금으로 넘어가라 라는 게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전략도 이화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8.3%를 벌었고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얘도 이화에서 스파이로 갈아탑니다. BA 중도형 전략, 얘도 11월 100% 현금이라서 재미를 못 봤는데 12월부터 얘도 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주식, 일본주는 사케가 아니고요. 일본 주식입니다. 재밌었죠. 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스파이, 그리고 유럽 주식도 하라고 하고요. 네, 유럽주도 이거마이스터가 아니라 유럽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금과 하이힐드 채권까지 투자하면 완성. 그러니까 11월 현금에서 12월 적극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동적자산 배분이 이렇게 계속 현금으로 꿀을 못 빨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넘어가니까 그때 하락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2월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DAA 전략, 이것도 사실 지금은 BAA로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100% 현금이었는데 다른 전략들과 비슷하게 이제 일본 주식, 개도국 주식, 미국 리츠, 나스닥, 미국 대형주, 유럽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메타 전략이라는 게 알로케이트 스마트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폴로하는 전략이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베스트 10개를 선별한 다음에 그 전략들이 평균적으로 어디 투자하는가 그 비중을 낸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11월에는 현금 비중이 75%였는데 요번에 21%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11월에는 물가 연동치가 12%였고 주식이 5%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여기 미국 32%, 선진국 19%, 나스닥 18%가 합치니까 거의 70%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주식 비중이 5%에서 70%로 갔습니다. 네, 금도 좀 계속 냅두라라고 하고 있고요. 7.3에서 9.4로 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현금이랑 채권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현금은 21%에 불과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에 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전략들이 현금이나 안전자산에서 주식 쪽으로 스위칭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PA 전략, 이게 원래는 보수적인 전략인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안전자산이 좀 약합니다. 얘는 주시장이 안 좋으면 IF, 미국 중기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22년, 23년 IF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물론 11월은 예외였습니다. 11월에는 미국 중기국채가 4.5% 올랐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얘도 주식으로 바꾸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도 일본 주식, 유럽 주식, 미국 대형주 스파이, QQQ 하라고 하고 있고 금 하이힐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은 50% 미국 중기국채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좀 보수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이거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파를 스파이로 변경시켰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얘도 11월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미 금이랑 그 주식에 그리고 하이힐드 들어가 있었거든요. 세기가 아마 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RAA 전략은 원래도 마켓 타이밍을 좀 투입한 전략인데요. 얘가 22년에 완전 죽었거든요. 23년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 후에 죽을 쓰다가 11월에 화려하게 컴백해가지고 7.1% 수익을 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TLT, 미국 장기국채가 엄청 오른 것 같아요. 미국 중기국채도 올랐지만 얘네 둘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라줘가지고 채권에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수익률이 엄청 좋았고요. 근데 얘도 11월에는 채권으로 재미를 봤지만 12월에 다시 미국 소형 가치주 나스닥 금이 컴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AA 전략, 리서브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전략인데 오래된 전략이죠. 얘는 11월에도 미국 대형주가 39%, 금이 38%, 일본주 15%, 원자재 8%라서 11월에 그럭저럭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근데 12월에는 미국 대형주 비중을 더 올리고 원자재 비중을 올리고 나머지 일본 주식과 금은 빼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LAA, 영구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한 전략이죠. 이게 지금 23년에 제일 잘 나가는 전략입니다. 얘는 보면은 11월에 현금으로 넘어갔었는데, 무슨 현금이냐, 다시 나스닥 사 해가지고 얘도 나스닥으로 넘어왔고요. 금 중기채 그리고 미국 대형 가치주는 원래 75%, 이거는 픽스입니다. 다만 나머지 25%를 현금으로 하냐 나스닥으로 하냐, 이게 고민인데 11월에서 현금을 하라고 하다가 다시 12월은 나스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FA 전략도 굉장히 오래된 전략인데요. 얘는 11월에 66% 현금 원자재, 이렇게 되어 33% 원자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만 뜬금없이 100% 현금으로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나머지 전략과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FA 전략을 딴 전략과 분산 투자하면 어느 정도 득을 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22년은 최강 전략이었거든요. 21년은 가장 덜 잃은 전략인데 23년은 보시다시피 그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원자재가 있는 동적자산 배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얘는 포함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22년을 그래도 좀 많이 버텨준 것 같아요. 23년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GTA 전략, 이것도 오래된 전략인데 얘도 11월 80% 현금, 20% 원자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금 20%만 가져가고 원자재도 20% 가져가되, 근데 유럽주, 미국 대형주 리츠가 포함이 되었다. 이 전략도 올해는 그저 좀 그렇습니다. 특히 원자재가 11월에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11월에도 안 났죠. 자,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자산 배분이 있는데 얘도 100% 현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용기가 생겨가지고 개도국 채권도 좀 하고 하이힐드 채권도 좀 하자. 한마디로 얘네 둘이 솔직히 주식이랑 제일 비슷하잖아요. 주식과 비슷하게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개도국 채권이랑 하이힐드 채권이. 그래서 그런지 얘네를 권하고 있습니다. 국채 이런 거 권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12월에 채권 중에서도 좀 더 리스키하게 투자하라라는 게 이 전략의 조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잘 나간 전략들이 가속 듀얼 모멘텀, LAA, HA, AAA, 변형 듀얼 모멘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5친구들이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수익이 최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적자산 배분 파트를 요약해 보면요. 11월에 그래도 수익이 나긴 났는데 근데 현금으로 도망간 전략도 있어가지고 큰 재미는 못 봤죠. 6040이 자그마치 7.3% 올랐고요. 올해다가 7.3%, 영국 포트폴리오가 5.3% 올랐는데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수익이 매우 초라하고요. 정적자산 배분한테서 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월은 어느 정도 올해도 정도 역전할 수 있을까 말까 보겠지만 아마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동적자산 배분은 23년에 별로였다.
22년에는 장보다 덜 떨어져가지고 나쁘지 않았다. 21년에 괜찮았다. 근데 23년은 확실히 좀 별로였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은 주식 채권이 크게 상승했고요. 현금에 있는 전략들이 많아가지고 동적자산 배분은 덜 벌었다. 이 동적자산 배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상승기 초반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략들 중에서도 그 상승 초기를 먹은 전략도 있습니다. 듀얼 모멘텀 이런 전략들은요. 좀 느린 전략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치고 빠지고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장이 빠질 대로 손해를 좀 보기는 했지만 근데 상승장 초반도 먹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딴 전략들은 하락장에서도 빨리 빠지는데 그 대신에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상승장 초기를 못 먹는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LA가 9.4% 났고 올해 가속도 모멘텀 8.1 그리고 얘네들이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절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리즈의 대변화. 지금까지는요 동적자산 배분 얘기만 했는데 이제 한국, 미국 ETF 매월 계절성 이것도 이 코너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한러 전략의 성과도 여기서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요 지금까지 17개의 동적자산 배분 전략이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 많이 좀 지울 겁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17개 전략의 존버건 계속 발표를 해드릴 건데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건 17개에서 좀 줄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현금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전략들, PA 이런 전략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전략들. 왜냐면 VA나 DA 위에는 BA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VA와 DA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기 없는 전략들. 예를 들면은 뭐 FAA라든지 AAA라든지 이런 전략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런 걸 안 하면 이 시리즈가 계속 지금 조회수가 10,000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조회수를 올려야죠. 자, 그래서 ETF를 보면요. 한국의 12월에 잘 나가는 섹터는 무엇인가? 네, 그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요. 평균 수익이 6%예요. 11월에도 잘 나가더니만 바이오가 연말에 굉장히 센 경향이 좀 있고요. 연초가 좀 약합니다. 고배당주도 원래는 별로인데 12월에 이 고배당을 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고배당주는 87% 확률로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에 올랐습니다. 수익도 괜찮고요. 그와 같은 맥락인지 은행과 증권도 보통 개떡 같은 주식들인데 얘네들도 12월에는 강세를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도 12월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12월에 거의 모든 섹터들이 보통은 상승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좀 다른데요. 미국은 12월에 대단히 훌륭한 섹터가 없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1% 이상 수익을 내는 섹터가 이 헬스케어 유틸리티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그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부터 한러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요 12월 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르고 생각하고 있고요. 11월은 어땠는가? 10월은 여러분들이 틀렸었거든요. 10월에도 장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10월은 장이 작살났습니다. 근데 11월에는 반등이 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반등이 왔고요.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3%, S&P 9%, 나스닥은 11% 올라가지고 세게 반등했고요. 네, 그리고 그 주간 전망도 11월 4번 연속 맞춘 게 아니라 11월 매주 맞췄습니다. 매주 맞춰가지고 저도 이걸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죠. 참고로 할러들의 주간 전망이 엄청나고요. 월간 전망은 아직 조금 살짝 그렇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월간 전망이 한국이 8%고 미국이 1%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제 9월에 여러분들이 미국은 오른다라고 했고 한국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9월에 맞췄는데 미국은 못 맞췄거든요. 그 차이가 여기서 확실히 좀 나고요. 근데 정말 주간 전망은 기가 막힙니다. 8월부터 할러들의 주간 전망을 따라했으면은 한국에서 28%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월간도 상당한데 주간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로 얼마나 벌었는지 그건 내일 깔 거고요. 네, 저는 세계 최초로 유튜브 설문조사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버는 인간입니다. 제가 유일한 존재죠. 자, 그래서 네, 그쵸. 구독자 설문조사를 따라하는 세계 최초 유튜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매팅을 10월 30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쏠쏠하게 벌었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할러와 주간 계절성이 방향이 일치할 경우에는 90% 적중률 그리고 딱 이런 게 오르지 않을 때 네, 우리가 할러 방향으로 투자했으면 92%나 맞았고요. 그런데 가끔 할러와 계절성의 방향이 불일치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9월 같을 때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보통 계절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계절성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성과 할러의 생각이 어긋날 경우에는 그 맞을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때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러와 계절성 방향이 불일치한 그 주간에는 제가 투자를 안 하고요. 단 요럴 때는 제가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매주 돈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제가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보가 있죠. 데이비드 라이언이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10월 27일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시장이 굉장히 과매도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단기 저점은 찍은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긴 할 텐데 근데 연 고점은 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쓴 후에 나스닥이 실제로 12.6% 올랐고요. 연 고점을 실제로 못 뚫었습니다. 정말 귀신이에요, 데이비드 라이언. 그리고 11월 29일에 나스닥이 이제 오르다가 좀 반전을 했다. 11월 30일이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랠리가 거의 끝났다. 이익 실현을 하고 포지션을 줄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Time to take profits and reduce invested position 이라고 했고요. Best of the rally is over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동적자산 배분은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우리 데이비드 라이언 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좀 팔아라고 하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맞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라이언이냐 동적자산 배분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동적자산 배분만 했지만 여기서 ETF 기절성에다가 할러 전략 그리고 데이비드 라이언까지 넣어가지고 이 코너가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